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5월 23일 목요일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오늘이 국정 공휴일이죠. 석가모니 탄생일로 쉬는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도네시아 부처님 오신 날 한상제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의 자연이 그리워 한인자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는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콤파스 신문은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제가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인도네시아 불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인도네시아의 불교가 다시 부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예측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인도네시아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인도네시아의 불교 역사를 추적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상 그걸 글로 써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 참 어려움이 많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또 어떤 내용으로 이어가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 바랍니다. 하여튼 이미 10세기쯤에요. 보르보두르 사원 같은 거대한 세계적 문화유산을 남길 정도로 부흥을 했던 인도네시아의 불교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쇠퇴했을까? 또 이걸 2억 7천여 인구의 1%도 안 되는 인도네시아 불교 신자들이 다시 불교를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유추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고대 역사는요, 이렇다 할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록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어떤 돌에 새긴 글이라든지 비석, 뭐 그런 것들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또 다 언어가 없으니까요. 산스크리터, 그러니까 인도 북부 지방에 있는 그런 산스크리터를 도입해다가 문자로 새긴 글이 몇 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국의 고대 문헌에는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던 그런 고승이라든지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또 챙호라고 하는 제독이 왔다 간 기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유추해서 인도네시아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의 학자들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일관성이 있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고조선부터 신라시대, 삼국시대, 신라시대, 고려시대 또 고구려 그런 역사를 쭉 이어가면서 연도별로 혹은 왕대별로 이런 것을 기록하는데 인도네시아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인 어떤 돌판에 새긴 기록이라든지 중국의 문헌 같은 것을 참고해서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비행기나 배를 타고요, 아무 때나 또 인도나 중동으로 갈 수가 있지만요, 그 옛날에는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걸어가든가 아니면은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그런 범선을 타고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물론 육로가 있긴 했지만은 상당히 위험하고요. 또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려서 가다가 죽는다든지 갔다 오다가 돌아오다 죽는 경우가 흔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적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불고 있는 편서풍과 편동풍을 따라서 이걸 우리는 무역풍이라고 부르는데 이 무역풍을 따라서 다닌 그런 기록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무역풍이라는 것은 중국 대륙의 고기압이 발달하면은 인도 쪽으로 바람이 부는 편서풍이 되는 거고요. 서울이나 중국의 그 여름이 돼서 저기압이 발달하면 반대로 인도에서 말라카 해협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죠. 그런 걸 따라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2번, 그러니까 한 번은 이쪽으로 오게 되고요. 다시 한 번은 저쪽으로 반대편으로 가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라의 해초 같은 스님은요, 우선 인도를 가기 위해서 신라를 출발했지만은 중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겨울철에 이 적도 지방으로 내려오는 그런 배를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상 배를 타고 적도에 내려와서 있다 보니까 여기 와서 도착한 곳이 대부분 그때 도시에는 팔렘방이나 잠비 같은데요. 거기까지는 내려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시 인도 쪽으로 가려면은 편서풍이죠. 편서풍을 타야 하는데 만약에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할 수 없이 팔렘방이나 잠비 같은 데서 한 해를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빨라도 6달은 기다려야만 바람이 불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기록 중에 하나가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것에 중국의 버편이라고 하는 그 스님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그 인도네시아 불교 역사의 시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록이 거기에만 남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그 버편이라는 스님이 도착한 곳은 아무래도 팔렘방이나 잠비인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유적으로 추적해 볼 때에 잠비가 더 유력해 보이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이 배가 그 잠비로 들어가기보다는 팔렘방 쪽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팔렘방에는요, 그 강이 무시라고 하는 그 숭아이 무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라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당시 선박들이 내부, 그러니까 수마트라 내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시강을 타고 올라갔을 것이기 때문에 팔렘방도 상당히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유적을 보면은 잠비가 상당히 유력합니다. 잠비에는 아직도 그런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제가 몇 번이고 가서 봐도 참 거대한 유적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니 참 신기하게 그지없습니다. 자, 근데 좀 웃기는 것은 그 버편이라는 스님이요, 원래는 배를 타고 인도로 가려고 출발을 했다 그럽니다. 그랬는데 가서 육지에 도달하고 보니까 그만 이 배가 인도에 간 게 아니라 잘못 가가지고요, 아바제라고 하는 섬에 다다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바제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이제 이 발음을 유추해 보면 지금의 자바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쓰기 때문에 자와라고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뭐 그런 말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바제라는 그 섬에 도착했더라 이겁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버편 스님이 내려서 보니까 거기에 이미 어떤 왕국이 하나 있는데 그 왕국의 이름이 따르마네가라라고 하는 나라였다고 하는 겁니다. 뭐 그 당시에 나라라는 게 뭐 시원찮았겠지만은 어쨌든 따르마네가라라는 왕국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 5세기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바투자야라고 하는 그 불교 유적지에 의해서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때 중국에서 우리 한국 쪽으로 온 거는 소승불교가 되고 남쪽으로 내려온 거는 대승불교가 되는데 이 대승불교가 인도네시아에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르마네가라는 것은요, 지금의 자카르타 순다항과 보고르농대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류량이라고 하는 곳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산스크리트로 새겨진 돌판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스리위자야라고 하는 불교 왕국 예하에 바투자야라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그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이때에 벌써 불교가 인도네시아에 전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스리위자야라고 하는 왕국은요, 중국 문헌에서 중국말로 삼불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때가 4세기, 5세기쯤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인도네시아에 불교가 전해지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은 거의 틀림이 없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스리자야 왕국은 점차 쇠퇴해 가다가 14세기경, 그러니까 무슬림이 13세기 정도에 두르게 되는데 14세기경에 자와의 그 작은 군소 왕국에 의해서 완전 소멸됩니다. 그때 이 스리자야 왕국은요, 왕국을 무너뜨린 나라는 그러니까 대막이라고 하는 왕국, 그러니까 이게 중부자와 지금 보면은 중부자와에 있는 나라인데요. 대개 그 당시에는 쌀 농사가 잘 되는 지역에 이 왕국이 있었기 때문에 산자야 왕국도 그렇고, 또 마따람이라고 하는 왕국 혹은 동부자와의 마따람 왕국이 스리위자야를 무너뜨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저 추적일 뿐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의정이라는 스님의 기록에 보면요, 당시에 빨렘방인지 잠비인지는 좀 불명확하긴 한데 하여간 그 지역에 이미 1000명에 넘는 승려들이요, 크고 작은 불교 사원에서 불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받고 있었더라 하는 그런 기록을 남긴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그 당시에 대단한 불교 전성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7세기부터 13세기까지 스리위자야 왕국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남쪽이라든지 베트남 남쪽, 또 태국의 까지 이 세력이 넘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얘가 이제 최대 불교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는 이미 이 불교나 힌두교가 이미 전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불교가요, 힌두교하고 불교가 스리랑카를 거쳐서 말라카, 아체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말라카, 그다음에 스리위자야, 그리고 자카르타의 불교, 그리고 이게 점점 더 동쪽으로 가서 불교가 성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불교는요, 참 유명한 족자에 있는 보로부두르 사원을 건립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사일렌드라라고 하는 왕조 시대가 되겠습니다. 불교는 스리위자야 왕국의 빨렘방이 중심이 돼서 사일렌드라 왕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가 불교의 최대 전성기로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기록은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깨다라고 하는 주에 가보면은 7세기 때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대승불교에 대한 비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 기록을 보고 어렴풋하게나마 자바섬에 크고 작은 불교 내지는 힌두교가 혼재하고 있었다, 그런 왕국이 혼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825년에 보르보두르 사원을 건축했다는 사일렌드라 왕조는요,
스리위자야만큼 아주 거대한 해상 왕국이었을 것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산자야 그리고 마타람 왕국과 같은 작은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불교는 다시 자카르타 인근의 까라왕 해변가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점점 쫓겨나는 거죠. 이동을 해서 사원을 짓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사실 그 까라왕 쪽에 가보면은 짠디 자와라 그래가지고 불교 사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논 가운데 이렇게 논을 헤치고 땅속에 묻혀 있는 그런 사원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불교 사원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당시에 불교가 스리위자야가 있는 수마트라 쪽으로 후퇴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전성기를 또 이루었던 것 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렘방으로 후퇴를 한 스리자야 왕국은 거기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캄보디아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가 약 10세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0세기쯤에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거대한 힌두교와 불교가 혼재된 그런 문화를 중심으로 대사원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중부자와의 디엔고원에 있는 작은 석탑들인데요. 이 석탑도요, 원래 그 조옥자에 있는 사원을 짓고 이 불교도들이 물러나다가 좀 후퇴를 하다가 산 쪽으로 밀려나서 거기에 밀려났던 스님들이 이런 석탑을 짓고 종교 생활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일렌드라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요, 산스크리트지만은 산 위에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신이다. 그러니까 이걸 스메르라고 하는데 힌두교에서는 이 스메르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르보드 사원은요, 족자의 머라비 화산의 영향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라비 화산이 크게 폭발했을 때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은 산자야 왕국의 사일렌드라 왕국이 멸망했을 때에 거기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던 그 스님들이 디엔 같은 고원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자와에 있는 서부 자와에 있는 이 까라왕 쪽으로 피신을 하거나 해서 아마 새로운 불교 문화를 꽃 피우려고 노력을 했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보르보드르 사원을 건축한 사일렌드라 왕국은요, 정치적으로 일대 혼란기에 지어진 거고요. 힌두교 왕국으로 알려진 마타람 왕국 시대로 넘겨주게 됩니다. 이때 그 옆에 있는 불교와 힌두교를 혼합해서 지은 그런 양식의 프람바난 사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프람바난 사원은요, 불교 사원처럼 짓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힌두교의 시바라 그러죠. 시바 신과 코끼리들이 여기저기에 조각해 놓은 것을 보면은 이것은 혼합형 사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보로부드르나 프람바난 그리고 앙코르와트 사원 모두 만달라 정신에 입각해서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도네시아는 지금도요, 코모도 지방을 개발하면서 만달라 정신을 따라서 발리 그리고 코모도 섬까지 인도네시아 관광 유명지로 개발을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만달리카라고는 명칭을 붙이게 돼요. 그 만달리카라는 말은 결국 만달라 정신을 따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만달리카 혹은 만달라 정신이 뭔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달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교에서 나온 산스크리트어가 기원이 되겠습니다. 즉, 그 인간이라고 하는 세상에는,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요, 욕심이 많은 그런, 세상이 있고, 또 색을 밝히는 세계가 있고, 또 어떤 거기에는 색도 없고 아주 경건하게 사는 무색계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삼색 인간의 그 삶의 그 어떤 계층, 어떤 카테고리를 만달라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런 것을 잘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만달라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정신은요, 보르보드로 사원 기단 부분에 보면은 부조가 아주 여러 개 새겨진 게 있는데, 거기서는 그 지옥에서 그 뜨거운 물에다가 그 물고기를 삶아 먹는 그런 삶는 모습이 부조돼 있어요. 그 조각돼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만달라 정신이 뭔지를 좀 유추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사일랜드 왕조가 무너지고 마타랑과 그 산자야 왕국이 인도네시아에 나타나게 되는데, 곧 이 두 나라는 작은 소국입니다. 지금의 나라로 치면은 하나의 변방의 국가고요. 곧 이어서 마자파이시란 아주 대국이 동부자바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왕국의 위세에 눌려서 그만 그 마타람과 산자야 왕국은 그냥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가 13세기라고 하니까요. 그때부터 자바섬은 이슬람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마침 그때 중동 지방은요, 그 유명한 이슬람 국가가 전 유럽을 호령하고 있었고, 그곳에 있던 장사꾼들은 동남아 국가로 향해서 향료를 사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쾌다 왕국, 말라카 술탄 왕국이 차례로 나타나게 됩니다. 동시에 중국의 쨍화라고 하는, 우리는 정화제독이라고 하는데요. 쨍화라고 하는 제독이 이끄는 무역선 선단이 7차례나 말라카와 자바섬을 왕래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주로 이들이 갔던 기항지는 빨렘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렘방이 상당히 장사가 잘 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인구도 많았다는 것이 증빙됩니다. 당시 말라카 해협에는요, 중국의 그러니까 해적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수가 약 5천 명 이상이나 됐다고 하니까, 뭐 어떤 배든지 어떤 그 사람이든지 이들과 대적하지는 못하고 그저 지나가다가 걸리면은 모든 걸 다 뺏기고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챙화는요, 이 친구들을 이거를 몰아내기 위해서 2만 7천여 군사를 데리고 와서요, 그들의 근거지인 그 빨렘방을 완전히 소탕해 버렸다고 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원래 쨍화는요, 중국계 사람이지만은 무슬림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랑에 가면은 중국계 무슬림들이 지은 그 쨍화 기념관과 그리고 동상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쨍화와 인도네시아 무슬림 선교와는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중동에서 후추와 육두 같은 향신료를 구매하기 위해서 중동 무슬림 상인들이 몰려 들어오는데, 그때 그 이슬람이 자연스럽게 선교가 되고 중국 챙화가 무슬림을 무력으로 위세를 부렸기 때문에 자바 사람들은 자연스레 불교를 좀 멀리하게 되고 이슬람화 되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힌두교는 동부자바에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다가 모두 발리로 다 가버리고
쫓겨간 거죠. 그렇게 가버리고 나머지 얼마 안 되는 족속이 남았지만은 그 족속은 땡가로족이라고 해가지고 브로모 산에 남아서 아직까지도 거기 관광객들을 집차를 몰고 다니면서 또 산간에서 채소를 심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족속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발리와 그리고 브로모 산의 힌두교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겁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그 NU와 무하마드와 같은 이슬람 양대 그 선교 단체가 오래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기독교를 좀 선교해 보려고 노력했지만은 메단이나 슬라웨시 북부 그리고 엔테테 같은 인도네시아 동부 변방 지방에만 그 기독교의 흔적을 남기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이런 나라에 다시 불교가 꽃을 피울 수 있겠냐 하는 것은요, 큰 바위에 대고 계란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가 인도네시아 그 중국인들의 그 돈, 그러니까 부와 현대적인 디지털 네트워크를 잘 조합해서 다시 선교를 한다면은 불교가 다시 회생의 기운을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목탁이나 두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것을 다시 회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찬란한 꽃을 피울 수는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석가모니 오신 날인데요. 여기까지 좀 기록을 추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고대 역사 기록이 전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참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출발선이라고 보고요. 이 다음에 누가 이런 것을 기초로 다시 불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더 기록을 추가한다면은 불교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같이 언제나 만나면은 불교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분이 계신데 바로 이재용 사장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분이 그 보로보드르라든지 불교 정신이라든지 해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저와 나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슬라맛 와이삭.